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중심 도시인 가자시티 주민 10만 명에게 24시간 안에 도시를 떠나라고 통보했습니다. 대규모 군사작전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강서구청장 선거 결과에 대해 교훈을 찾아 변화를 추진하자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실의 인적 개편과 정책 변화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됩니다. 국민의힘은 지도부 일부 사퇴를 촉구하는 강경론과 선거 결과를 분석하자는 신중론이 맞서며 쇄신안을 둘러싼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독선적 국정 운영을 전환해야 한다며 정부 여당을 연일 압박했습니다.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장이 5.18 발포 관련 전두환의 주도성과 중심성에 대한 증언을 확보했다고 말했습니다. 조사위는 최종적인 증언과 증거를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술에 취한 채 택시를 탄 현직 경찰 간부가 택시에서 담배를 피우고 지구대에서 난동을 피운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지구대문을 발로 차고 경찰관을 위협하는 모습이 CCTV에 그대로 담겼습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오늘은 상황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가자지구 소식으로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7일 하마스의 기습 공격 이후 이스라엘군 탱크와 장갑차로 완전히 봉쇄된 가자지구엔 이 전쟁 중에도 팔레스타인 주민 230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 가자지구 인구의 절반이 살고 있는 북쪽 가자시티에 24시간 안에 남쪽으로 대피하라는 통보가 전달됐습니다. 이스라엘이 지상군을 투입해 싹 쓸어버릴 거라고요. 첫 소식 서영수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교전 일주일째를 맞은 가자시티의 새벽은 어김없이 이스라엘의 공습과 함께 시작됐습니다. 지금까지 폭탄 6,000발을 투하하며 하마스의 거점을 파괴하는 데 집중해온 이스라엘이 가자시티 주민 110만 명에게 24시간 안에 남쪽으로 대피하라고 통보했습니다. We very much call on all the Gazan civilians to do this because we want to minimize as much civilian life. 접경지에 집결해 있는 이스라엘 지상군은 이미 투입 준비를 마친 상태로 이스라엘군은 며칠 안으로 대규모 군사 작전이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Hamas is ISIS, and just as ISIS was crushed, so too will Hamas be crushed. They should be spit out from the community of nations. 하지만 하마스가 이스라엘의 거짓 선전이라며 주민 이동을 막고 있어 주민들을 인간 방패로 이용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는 더욱 커졌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의 민간인 범죄를 부각하며 지상군 투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마스에 잔혹하게 살해당한 영아 시신 사진을 배포했고 민간인으로 추정되는 시신이 탈취되는 영상도 공개했습니다. Muslims Sderot yesterday found signs of torture on the bodies like anything they've ever seen in their life, and some of them. 현재까지 양측 사상자만 10,000명을 넘어선 상황에서 지상군이 투입될 경우 인명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미국은 외교와 국방에서 전방위적으로 이스라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무장관이 하마스 고립 외교에 나선 데 이어 이번엔 미 국방장관도 이스라엘을 방문해 지상전 투입 작전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워싱턴에서 최종락 특파원입니다. 음악 축제 현장에서 하마스의 공격으로 사망한 이스라엘계 미국인 조이. She's done nothing wrong and nothing bad to anyone. 백악관은 이처럼 조이를 포함해 현재까지 미국인 사망자는 27명으로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Of Americans that we know have been killed to 27, and the number of unaccounted for stands today at 14. 이스라엘을 방문 중인 블링컨 국무장관은 생존자들을 만나 인질 구출을 위해 모든 것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We're thinking of them and trying to do everything we can. I know. We want to bring them home. Thank you so much. 블링컨 장관은 이후에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을 만나고 요르단과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순방에 나설 예정입니다. 이스라엘이 지상작전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오스틴 미 국방장관도 이스라엘을 방문해 작전 계획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미국은 한국의 은행에서 이전된 이란의 원유 수출 대금 8조 원에 대해서 10센트도 사용되지 않았다며 또다시 동결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블링컨 장관이 팔레스타인 수반을 만나고 중동 국가 순방에 나선 것은 이란과 하마스를 고립시키게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종락입니다. 미국은 대학가에서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의 전쟁을 둘러싸고 대립이 심합니다. 이스라엘 규탄 성명에 동참한 하버드 대학생들은 그야말로 신상털기를 당했고 이스라엘 여학생은 갑자기 모르는 사람에게 폭행을 당했으며 여러 대학에선 맞불 시위도 열리고 있습니다. 장동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버드 대학이 있는 보스턴 시내에 대형 전광판이 설치된 트럭이 나타났습니다. 전광판에는 하버드대생들의 사진과 이름이 노출됐습니다. 이 학생들은 앞서 하마스의 공격이 이스라엘 책임이라는 취지의 규탄 성명을 낸 30여 개 하버드 학생 모임 회원들입니다. 미국의 한 보수 성향 비영리 단체는 성명에 이름을 올린 학생들을 하버드대의 대표적인 유대인 혐오자들로 규정하고 퇴학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뉴욕시에서도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컬럼비아 대학에서는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지지자들이 맞불 시위를 벌였습니다. 한 이스라엘인 학생이 19살 여성에게 폭행을 당하는 일도 생기며 컬럼비아 대학은 외부인 출입을 제한했습니다. The rise in anti-Semitism on our campus has been abhorrent. There were students who were attacked for speaking Hebrew and for hanging up signs denouncing Hamas. 뉴욕 경찰은 대규모 시위에 대비해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Reports that Hamas has called for a day of action tomorrow calls for us together to address the concerns of New Yorkers as you receive this information. 유럽 곳곳에서도 반유대주의 움직임이 커지는 가운데 프랑스 등 일부 유럽 국가는 친팔레스타인 성향의 집회를 금지했습니다. MBN 뉴스 장동건입니다. 이번에는 이스라엘 현지에 거주 중인 우리 교민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혜신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우리 교민 안전이 제일 걱정입니다. 이스라엘 어디에 계십니까? 예, 저는 텔아비브 북쪽에 있는 나타니아라고 하는 도시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현지에서도 공습 경보나 대피령 같은 거를 들으신 적 있습니까?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은 가자에서 좀 먼 지역이기 때문에 공습 경보는 없고요. 네. 공습이 있었던 7일 토요일하고 3, 4일 동안에는 가자 인근 지역과 텔아비브 그리고 예루살렘 지역에 사이렌이 연속으로 울렸고요. 그러나 현재 예루살렘 지역에는 한 3일 동안 사이렌이 울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지금 심각한 건 가자지구란 말입니다. 가자지구 인근에 계셨던 교민들은 어떻게 지금 다 대피한 상황인가요? 네, 가자에서 가까운 아시켈론에 있던 교민 가정은 예루살렘으로 대피한 상태고요. 네. 부에셰바에 있던 한 가정은 귀국했고 다른 한 가정이 남아있기는 한데 안전한 편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듣기로는 가자 지구를 이스라엘이 다 봉쇄했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밖으로 나올 수 있었나 봐요? 가자 지역이 아니고요. 가자 인근에 있는 이스라엘 지역이기 때문에 가자 안에 있는 건 아닙니다. 이번 주말에 지상전이 임박했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거든요. 현지 분위기 어떻습니까? 현재는 거리는 매우 한산한데요. 네. 직장은 재택근무를 많이 하고 있고 학교도 줌으로 수업을 하고 있어서요. 네. 거리는 매우 한산하고 사람들이 외부로 다니지 않기 때문에 아파트 주차장에 이제 차가 가득 차 있고요. 네. 또 주민들이 이스라엘 군인들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위문품 준비 같은 것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품이나 과자 같은 것들을 모금하기도 하고요. 네. 또 내일은 안식일인데 원래 안식일에는 가정에서 직접 만든 빵을 다 먹는데요. 네. 자발적으로 집에서 안식일 빵을 준비해서 군인들에게 보내기 위해서 분주한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영상이 선생님께서 찍어서 보내주신 영상이거든요. 생각보다는 괜찮네요. 네네. 분위기가. 좀 처음에는 매우 긴장을 했는데요. 네. 지금 이제 많이 군인들도 군부대로 다 들어가고 지금은 좀 안정을 찾고 정상화가 좀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한국으로 돌아온 분 중에는 주로 이렇게 여행을 갔다가 오신 분들이 많거든요. 거기에 살고 계신 분들 중에는 어떻게 계속 계신다고 합니까? 아니면 여기 나오겠다는 분들도 계십니까? 지금
단기로 체류했던 분들은 귀국을 많이 한 상태고 또 귀국을 할 예정이고요. 네. 그러나 이제 장기적으로 있는 분들이 대부분 유학생인데 유학생들은 학업이 있기 때문에 쉽게 귀국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네. 네, 원래 대학이 다음 주에 개강인데요. 일단 11월 초로 연기됐습니다. 그래서 유학생들은 개강이. 지금 상황을 보면서 머무는 것 같습니다. 남아있는 교민분들 생활은 어떻습니까? 식료품 같은 거 뭐 구하기는 어떤가요? 예, 처음에는 이제 물과 식품을 한꺼번에 구입해서 이런 것들이 좀 동나기는 했는데요. 공산품은 다시 원활히 공급되고 있고요. 그러나 이제 채소 같은 것이 이제 산지에서 공급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슈퍼에 지금 채소 같은 것이 많이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뭐 식품 구입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다행입니다. 안전하게 계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렇게 연락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 강서구청장 선거 결과와 관련해 대통령실이 결과를 엄중히 받아들인다면서 어제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사실상 철회했죠.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의 반응도 나왔습니다. 선거의 패인을 철저하게 분석해라. 교훈을 찾아서 변화를 추진하자고 강조한 만큼 인적 개편, 정책 변화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황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전 일부 참모와의 회의에서 선거 결과에서 교훈을 찾아 지혜롭게 변화를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강서구청장 선거 결과에 대한 윤 대통령의 첫 반응으로 윤 대통령은 이 같은 의견을 당에 전해달라고 비서실장에게 당부했습니다. 구체적인 개혁을 지시한 건 아니라고 대통령실은 선을 그었지만 변화 추진이라는 표현을 쓴 만큼 인적 개편이 빨라질지 주목됩니다. 이번 달 말부터 총선에 나가려는 참모들이 대거 퇴직하는 가운데 후속 인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념을 강조하는 이미지인 윤 대통령의 행보도 민생 분야로 집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생 분야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없었다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관련 경제 정책도 잇따라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 2달 만에 방문한 호남에서도 윤 대통령은 약자 복지를 강조했습니다. 정부 역시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 복지를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 다만 대통령실 일각에선 예방 주사라고 생각하되 구청장 선거로 국정기조 변화까지 이야기하는 건 과도한 지적이다라는 의견도 나옵니다. MBN 뉴스 황전입니다. 고심이 깊은 건 여당도 마찬가지겠죠. 선거에서 졌는데 지도부는 아무도 책임을 언급하지 않는다는 불만이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는 만큼 공개적 만남이 부담스러웠을까요? 김기현 대표는 최고위원회 회의를 취소하고 최고위원들을 한 명 한 명 만나서 개별 만남을 가졌습니다. 역시나 같은 불만이 터져나왔고 쇄신의 수위와 방법을 두고도 이견과 혼란이 이어졌습니다. 정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무거운 표정으로 등장한 김기현 대표가 당 지도부와 차례로 비공개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윤재혁 원내대표와 박대출 정책위의장, 그리고 최고위원들에게 당 쇄신 방향에 대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당초 쇄신안 발표를 위해 열기로 했던 최고위원회의는 취소됐는데 섣부른 대책을 내놓으면서 이견만 노출되는 걸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적당히 넘어가는 면피성 대책이 아니라 누가 봐도 정말 지도부가 어려운 결단을 하고 먼저 함께 책임을 지는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는 고강도 쇄신 의지를 드러낼 필요가 있습니다. 인재 영입과 혁신위 구성, 총선 체제 조기 가동 등의 방안이 논의됐지만 핵심인 인적 쇄신을 두고는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면담에서는 지도부 누구도 책임지려 하지 않는다, 일부 사퇴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지도부 책임론을 얘기할 때가 아니라 선거 패배 원인을 차분히 분석할 때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원론적인 입장만 내놨고 어떻게 체질 개선해서 국민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정당으로 만들 것이냐, 그게 핵심 과제이고요. 오래 걸리지 않을 겁니다. 일각에서 제기된 임명직 당직자 사퇴에 대해서는 답을 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모레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당내 의견을 수렴할 방침인데 인적 쇄신을 두고 여론의 흐름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이렇게 국민의힘이 내홍을 겪는 사이 더불어민주당은 모처럼 한마음이 돼 정부 여당을 향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을 향해 독선적 국정 운영을 전환해야 한다,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고, 총리는 해임시키고 법무부 장관은 파면해야 한다면서 말입니다. 강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압승한 민주당이 기세를 몰아 정부 여당 공세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습니다. 민심 앞에 겸허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독선적 국정운영 기조를 전환해야 합니다. 지난 6일 본회의에서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최상병 특검법 수용도 압박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수사방해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퇴임 후에라도 형사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거란 주장입니다.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와 관련해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겨눴습니다. 인사 참사로 규정하고 인사검증을 담당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에 책임을 돌렸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인사 참사에 대해서 무능, 무책임, 무법의 모습이다. 기계적 자료 수집만 하는 인사정보관리단. 그러면 이거 무용지물 아니겠습니까? 다만 한동훈 장관 탄핵에 대해선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자칫 중도층 반감을 부를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걸로 보입니다. MBN 뉴스 강영호입니다. 서울 강서구청장 선거가 중요하긴 했나 봅니다. 여진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더 자세한 얘기 정치부 안병수 기자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은 회의 대신 김기현 대표의 개별 면담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말이 오갔습니까?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오늘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면담 후에 기자들 앞에서 인적 쇄신을 직접 언급한 인사는 없었는데 장예찬 청년 최고위원이 어려운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을 했죠. 한 지도부 인사는 MBN과의 통화에서 김기현 대표 체제를 유지하려면은 역설적으로 일부라도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 지도부의 개혁적인 인물을 기용할 수 있는 공간도 생길 수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아무래도 이건 지금 내부에서 나오는 얘기고, 그러면은 당 비주류나 원외 인사들은 더 거침없는 얘기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김기현 대표를 직접 언급하고 나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김용태 전 청년 최고위원은 김 대표가 사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지도부가 이선으로 물러나는 것만큼 쇄신을 보여주는 것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그리고 충청권의 사선이죠. 홍문표 의원도 지도부의 용단을 촉구했습니다. 그렇게 지금 심각하다는 겁니다. 뭔가가 이 부분은 책임을 지지 않고 그냥 적당히 땜빵식으로는 안 될 겁니다. 예, 그리고 홍준표 대구시장도 가세했는데요. 홍 시장은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면은 내년 총선은 암담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현역 의원들은 대체로 비대위로 가는 거는 더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도 저도 확신을 지금 못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래도 이번 선거 결과를 보고 가장 큰 충격을 받은 건 수도권에서 출마하려고 하는 국민의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예, 이번 선거가 수도권 민심이 반영됐다는 해석이 나오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 서울 광진구 갑 당협위원장이죠. 김병민 최고위원도 면담 뒤에 우려를 내비쳤습니다. 수도권에서 원외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입장에서 우리 국민의힘이 이 수도권에 있는 국민들의 마음을 다잡아서 변화하기 위한 모든 총력을 기울여야 된다는 말씀. 예, 또 인천에서 사선을 한 윤상현 의원도 민심 이반의 심각성이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수도권 민심, 또 중도층 민심, 젊은 층 민심에서 우리가 많이 밀리지 않았나. 지도부가 빨리 민심의 흐름, 무서움을 빨리 캐치를 해서. 사실 그런데 이 강서구는 민주당의 텃밭 아닙니까? 그러니까 확대 해석하지 말자는 의견도 나올 법한데요. 그런 분석도 있는데 사실 대체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지난해 지방선거랑 그리고 대선에서는 강서구 20개 동 가운데 과반이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를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는 아시다시피 20개 동 전패를 했고요. 특히 재건축 사업으로 여당에 유리하다고 평가받는 가양동이나 화곡동 일부에서도 두 자릿수 포인트 차이가 나버렸습니다. 그러면 다가오는 내년 총선에서도 민주당, 그러니까 야당이 유리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일단 오늘 나온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시겠습니다.
내년 총선에서 현 정부를 지원을 하기 위해서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이 39%, 그리고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48%로 집계가 됐는데요. 네. 지난 4월에 견제론이 우세한 구도로 바뀌었는데 지금까지 7개월째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당 지지도 자체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34%로 동률이었기 때문에 향방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에 국민의힘 의원총회가 열린다고 하죠. 여기서 구체적으로 어떤 혁신안이 발표될지 좀 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추적 안병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진행되는 국정감사에서는 그 어디보다 감사원 국감이 가장 뜨거웠습니다. 감사위원회 출석을 두고는 1시간이나 국감이 중단되기도 했죠. 최재해 감사원장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의 감사 논란과 관련해 법과 원칙에 어긋난 측면이 있었다며 이례적으로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김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감사원 국감은 시작한 지 20여 분 만에 감사위원 배석을 두고 여야가 이견을 보여 중단됐습니다. 민주당은 감사위원 6명 전원이 전현희 전 국민위원장의 표적감사 의혹과 관련해 공수처 출석을 통보받은 만큼 국감에 배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장본인들이 이 자리에 좀 배석해서 질의 내용을 좀 경청해달라 하는 그런 요청 말씀을. 반면 국민의힘은 감사위원들은 일반 증인과 달리 위증을 해도 처벌받지 않는다며 관례대로 퇴장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관례에 따라서 이석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만일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필요하다면 잠시 감사 중지를 하시고. 우여곡절 끝에 국정감사는 중단 1시간 만에 감사위원이 배석한 가운데 재개됐습니다. 최재해 감사원장은 전현희 전 국민위원장의 감사보고서 공개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내 외부의 수많은 업적과 사실과 다른 일방적 주장들이 제기되고 많은 국민들께서 걱정하시게 된 점 감사원장으로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여야 공방은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의 통계 조작 의혹 감사 결과를 두고도 이어졌습니다. MBN 뉴스 김태희입니다. 그동안 관련자 증언과 미공개 문서 등을 바탕으로 5.18 민주화운동 당시 전두환 씨가 시민군을 향해 발포 명령을 한 당사자일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죠. 오늘 열린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전두환 씨가 주도를 했고 중심에 있었다는 증언을 확보했다는 보고가 나왔습니다. 최종 국가보고서는 내년 상반기 안에 나올 예정입니다. 이병주 기자입니다. 1980년 5월 당시 육군 2군 사령부가 광주 진압 작전인 충정 작전을 거론한 문건에 각하께서 굿 아이디어란 손글씨가 쓰여 있습니다. 전두환 씨가 발포 명령을 최종 승인한 정황 중 하나인데 오늘 국정감사에서도 이를 뒷받침할 발언이 나왔습니다. 전두환 씨로 특정이 될 것 같은데 국민들께 좀 상세하게 소개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전두환 씨의 핵심 측근들의 전두환의 주도성, 중심성에 대한 증언을 확보했다. 또 당시 진압군으로 투입됐던 군부대 지휘관들이 모두 사조직인 하나회 출신이었다며 전 씨가 이를 이용했을 가능성도 거론했는데 군 출신의 한기호 국방위원장이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자 수긍하기도 했습니다. 하나회라서 움직인 건 아니다. 그렇게 전개하면 좀 군인들이 좀 이상하다고 본다고요. 그럼. 방금 위원장님 지적에 동의합니다. 조사위는 연말까지 조사 활동을 마치고 내년 6월 안에 종합보고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진상규명의 핵심 과제인 최초 발포 명령자가 전두환 씨로 공식 확인될 가능성이 더 커졌습니다. 청문회 개최 여부는 오는 16일 결정되는데 34년 만에 5.18을 다룰 청문회가 열릴지 관심이 쏠립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정감사 참석을 이유로 재판에 나오지 않으면서 공직선거법 재판은 50일 가까이 파행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감장에도 건강을 회복해야 한다면서 이 대표 나오질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 대표가 안 나오더라도 다음 재판은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은 반드시 법정에 출석해야 합니다. 이상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국방위가 진행한 국정감사장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이 예정돼 있었지만 참석하지 않아 기일이 연기됐습니다. 변호인단은 국정감사 일정을 불참 이유로 설명했는데 정작 국감에는 단식 후 건강 회복을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고 김문기 성남도공 개발 1처장을 몰랐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가 시장 재직 때는 몰랐고요. 제가 도지사가 된 다음에 재판 받을 때 이 사람의 존재를 알게 됐고. 이 대표의 재판은 지난 8월 25일에 열린 이후 49일째 공전하고 있습니다. 재판은 매주 금요일로 예정돼 있지만 지난달 이 대표가 단식에 들어가면서 일정이 계속 연기된 겁니다. 재판부는 다음 재판 때에는 이 대표의 출석 여부와 상관없이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형사재판에서는 피고인이 법정에 직접 출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공직선거법 재판은 1심을 6개월 안에 선고해야 하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피고인이 출석 없이도 공판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MBN 뉴스 이상엽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자택 현관에 누군가 흉기 여러 개를 놓고 갔습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시스템을 가진 아파트라고 하는데 말이죠. 이 CCTV를 피해 승강기 대신 계단으로 몰래 올라와 흉기를 놓고 간 것으로 보입니다. 이시열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살고 있는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단지 내부에 경찰 과학수사 차량들이 주차돼 있습니다. 그제 새벽 3시쯤 이곳에 침입한 괴한이 한 장관의 집문 앞에 흉기와 점화용 토치 여러 개를 놓고 간 사실이 MB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용의자는 아파트 CCTV가 없는 통로 계단을 통해 한 장관의 집 현관까지 이동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오늘 오후 1시 40분쯤 아파트 관계자의 진정서가 접수돼 수사에 착수했다며 주거 침입 혐의와 특수 협박 혐의를 적용할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인터넷 매체 더 탐사도 취재 명목상 한 장관의 아파트를 무단으로 침입한 바 있습니다. 사전에 연락을 안 했죠. 그렇게 따진다면 취재라는 이름만 부르면 모든 불법이 허용되는 건가요? 한 장관은 당시 더 탐사 취재진을 공동 주거 침입과 보복 범죄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용의자의 행방을 추적하는 한편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한때 주당 50만 원을 넘으며 삼성전자에 이어 제2의 국민주라고까지 불렸던 카카오의 주가가 최근 5만 원 밑으로 떨어져 개미 투자자들이 울상이죠. 그런데 주가가 급락하던 지난해 주가 15만 원 아래에서는 스톡 옵션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최저임금을 받아가겠다고 했던 남궁훈 전 대표가 올해 90억 원이 넘는 차익을 거두고 이달 말에 회사를 떠납니다. 주주 가치 제고, 책임 경영은 헛된 약속이었을까요? 또 먹튀냐? 개미들은 허탈하기만 합니다. 김동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금융감독원에 공시된 카카오의 상반기 보고서입니다. 남궁훈 전 대표는 주식 매수 선택권, 이른바 스톡 옵션 행사로 94억 3,200만 원 수익을 거뒀습니다. 주가가 5만 원대일 때 17,000원대로 받은 스톡 옵션 23만 주를 행사한 겁니다. 그리곤 최근 SNS를 통해 이달 말 회사를 떠난다고 알렸습니다. 남궁훈 전 대표는 지난해 2월 카카오 대표로 내정될 때 스톡 옵션을 받는다면 15만 원 아래에선 행사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데이터 센터 화재 등 각종 악재 속에 계열사 상근 고문으로 물러났지만 결과적으로 약속을 지키지 않은 채 카카오를 떠나게 된 겁니다. 투자자들은 배신감을 토로합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고 도망가면서 거액의 현금을 챙겨서 갔다는 것은 그로 인해서 또 주가 하락을 부추기고 있다는 점에서 실망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카카오 측은 남궁 전 대표가 대표 시절 받은 스톡 옵션이 아닌 그 이전에 받은 스톡 옵션을 행사한 것이라 문제될 것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류영준 전 카카오페이 대표 등 다른 임원들이 상장 한 달 만에 스톡 옵션을 행사해 수백억 원을 챙긴 전력이 있어 카카오는 먹튀 전문이라는 오명을 덧칠하게 됐습니다. MBN 뉴스 김동환입니다. 방송인 박수홍 씨의 친형은 지금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친형의 요청으로 부모가 법정에 섰습니다. 아들인 박수홍 씨가 친형을 사기꾼으로 만든 거다. 여자친구가 있었던 흔적까지 다 덮어줬는데 없애줬는데 나쁜 동생이다면서 법정 밖에서도 안에서도
부모는 장남을 감쌌습니다. 이혁재 기자입니다. 방송인 박수홍 씨의 친형은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면서 자금을 빼돌렸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장남의 요청으로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한 박 씨의 부모는 법정에 들어서기 전 취재진 앞에서 장남을 감쌌습니다. 아니 애만 사람 잡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거 가스라이팅 당한 거예요. 또 박수홍 씨가 결혼한 아내 때문에 집을 빼앗겼다며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도장을 줬어요. 그러고 나는데 얼마 안 있다가 딱 뜨더라고요. 20억짜리예요. 큰아들을 사기꾼으로 만들었다며 비판하기도 한 박 씨 어머니는 법정 안에서도 박 씨의 재산에 손을 댄 적이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함께 증인으로 출석한 박 씨의 아버지 역시 장남 편에서 증언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주기적으로 돈이 박 씨 아버지에게 입금된 경위를 묻는 검찰 측 질문에 지출이 많은 박 씨를 위해 별도로 비자금을 빼둔 것이라고 답변하기도 했습니다. 가족 간의 엇갈리는 법정 증언들이 계속되면서 형제 간 법적 다툼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이혁재입니다. 경기도 양주시장이 해외 연수를 떠나는 시의원과 공무원들에게 $100씩 돈 봉투를 건네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수현 양주시장은 여행 경비를 도우려는 뜻이었다고 해명했는데 강 시장에 대한 고발장이 검찰에 접수됐습니다. 장덕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 양주시의회 의원 8명은 지난 8월 26일 유럽으로 출국했습니다. 시의원 전원이 7박 9일 일정으로 헝가리와 오스트리아, 체코를 방문하는 공무 국외 연수에 나선 겁니다. 그런데 연수 출국 이틀 전 강수현 양주시장은 시의회를 방문해 시의원 8명에게 $100가 든 돈 봉투를 전달했습니다. 시의회 팀장급 직원을 통해 봉투를 전했는데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봉투를 받지 않았습니다. 한 민주당 의원과 시의회 직원이 나눈 SNS 메시지를 보면 마음만 받겠다며 봉투를 돌려보낸 정황이 남았습니다. 저희는 불려드렸어요. 금품이라든지 동기라든지 목적에 불문하고 생각하면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시의원뿐 아니라 시의회 직원 8명과 시청 공무원 4명 등 모두 20명에게 돈 봉투가 전달됐습니다. 액수는 1인당 $100씩, $2,000입니다. 강 시장은 오랜만에 국외 연수에 나서는 시의원들과 직원들을 격려하려는 의도였다고 해명했습니다. 모처럼 가는 거고 처음 가는 거고 해서 같이들 저녁에 차라도 한잔하래서 그걸 사실 줬던 건데 제가 법을 안 지킨 거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직선거법에는 지자체장이 기관이나 단체 등에 대해 모든 기부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강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MBN 뉴스 장덕진입니다. 70대 남성이 몰던 SUV 차량이 고등학교 인근 편의점을 덮쳐 고등학생 등 3명이 다쳤습니다. 하필 다친 학생들은 다음 달 수능을 앞둔 고3 학생들이었습니다. 김태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도로 위를 빠르게 지나가는 한 SUV 차량. 잠시 뒤 소방차와 구급차가 연달아 출동합니다. 오늘 오전 8시 7분 70대 남성 A씨가 몰던 차량이 서울 종로의 한 고등학교 앞 인도로 돌진한 겁니다. 차가 편의점으로 들어갔다고 신고는 많이 들어왔네요. 차량이 인도 진입 말뚝을 부수고 그대로 편의점을 덮치면서 보시는 것처럼 유리창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이 사고로 등교하던 10대 남학생 2명과 60대 여성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여성은 어깨가 골절됐고 수능을 코앞에 둔 고3 남학생들이 타박상을 입으며 현장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학생 하나는 이 의식은 잃지는 않았고 피를 좀 흘렸어요. 여기 할머니가 많이 다쳤어. 여기서 한 5m 튕겨져 나왔어요. 운전자 A씨는 다치지 않았고 경찰 조사에서 졸음 운전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다만 A씨가 음주나 마약을 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자세한 사건 경위를 파악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김태형입니다. 어젯밤 차량이 카페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처음엔 급발진을 주장하던 운전자. 그런데 나중엔 아닐 수도 있다며 말을 바꿨습니다. 추성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고양의 한 공영주차장 출구입니다. 흰색 차량이 서서히 다가오더니 운전자가 주차요금 결제를 위해 창문을 열고 휴대전화를 꺼냅니다. 그런데 갑자기 차량이 튀어나가 카페로 돌진합니다. 놀란 사람들이 뛰쳐나오고 한 시민은 휴대전화로 황급히 119에 신고합니다. 카페 안에는 직원 1명과 손님 1명이 있었지만 다행히 차량과 충돌하지 않아 크게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사고 현장입니다. 카페 입구엔 이렇게 높은 턱이 있는데도 차량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돌진했는지 커다란 유리문이 뻥 뚫렸습니다. 목격자들은 차량이 눈 깜짝할 사이 튀어나갔다고 말합니다. 주차장에서 나와서 그냥 밀고 들어가는 아니 사고 날 때 상사가 추월하게 나오는데요.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실수로 가속 페달을 밟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처음에는 급발진이 아닌가 했었는데 자기가 카드 이제 결제하는 과정에서 브레이크와 엑셀을 착각해가지고 엉겹결에 밟았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운전자는 음주 상태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차량 내부 사고 기록 장치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한다는 계획입니다. MBN 뉴스 추성남입니다. 불이 난 아파트 11층에서 피할 곳이 없자 난간에 매달린 학생을 소방대원이 극적으로 구조해냈습니다. 15분 거리를 4분 만에 도착하는 등 소방대원들의 일사불란한 대응덕이었습니다. 장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파트 11층에서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불이 난 세대 난간에 사람이 매달려 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30분쯤 경기 안산시 단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났습니다. 당시 집에 혼자 있던 여학생이 연기와 화염으로 밖으로 나가지 못해 베란다로 대피했고 급한 나머지 난간에 매달린 겁니다. 그 학생이 이렇게 화재가 났다는 거를 알아차렸을 때도 아마 이미 화재가 진행이 되고 있지 않았을까. 출동 중 난간에 사람이 매달려 있다는 소식을 접한 소방대원들은 모든 사이렌을 켜고 속도를 높였습니다. 15분 정도 거리를 4분 만에 도착했습니다. 구조대원들은 곧장 11층으로 향했고 지상에서는 고가 사다리 전개와 에어매트 설치 등 신속한 구조작전을 펼쳤습니다. 심한 화염과 연기로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단 5분 만에 안전하게 구조했습니다. 집안 거실부터 뭐 화장실, 안방 이렇게 전체 다 곳곳에 불은 이미 전소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라 아예 시야하고는 아예 안 되는 상황이었고요. 불은 10여 분 만에 진화됐고 별다른 인명피해도 없었습니다. MBN 뉴스 장진철입니다. 전 매형을 찾아가 때리고 흉기를 휘두른 이집트 국적의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이미 이혼한 상태였던 자신의 누나에게 돈을 더 보내라고 말다툼을 벌이다 화를 못 이긴 건데 자신의 처지를 잊었던 걸까요? 이 남성 불법 체류자였습니다. 노환인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흰색 승용차 한 대가 들어오고 남성 2명이 오피스텔 안으로 들어갑니다. 잠시 뒤 손을 싸맨 남성이 먼저 나오고 다른 남성도 뒤따라 나옵니다. 지난 6일 밤 10시 반쯤 자신의 전 매형 B씨를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이집트 국적의 20대 남성 A씨와 지인의 모습입니다. 칼 가지고 이렇게 막 실려가지고 있는데 다쳤다고 그냥 서류 갖고 와가지고 들어가신 것 같아요. 두 사람은 전 매형과 처남의 관계로 A씨는 누나에게 돈을 더 보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B씨 집에 찾아가 얼굴을 때리고 흉기를 휘두른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남성들은 약 5분 후 이곳에 주차돼 있던 차량을 타고 주차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내려와서 자기 다쳤다 얘기를 해서 아마 경비 하시는 분이 신고를 해서 경찰이 온 것 같더라고요.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당일 B씨와 전화 통화를 하며 말다툼이 있었는데 화를 참지 못해 집으로 찾아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의 직장 동료 등을 접촉해 수사망을 좁힌 경찰은 지난 10일 경찰서로 자수하러 온 A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MBN 뉴스 노하린입니다. 자신의 처지를 잊은 남성은 여기 또 있습니다. 택시 안에서 담배를 피워 경찰 지구대로 끌려와 출입문을 발로 차고 욕설을 하며 경찰관을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50분가량 난동을 부린 남성인데 알고 보니 현직 경찰 간부였습니다. 강세훈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청색 옷을 입은 남성이 경찰 지구대 문을 발로 찹니다. 술에 취한 듯 걷다가 넘어지기도 합니다. 이번엔 경찰관에게 달려가더니 손으로 때릴 듯이 위협까지 합니다. 경찰관은 놀라 뒷걸음질 칩니다. 화면 속의 남성은 전북 김제경찰서에서 근무하는 김모경입니다. 사건이 발생한 경찰 지구대입니다. 해당 경찰 간부는 지구대 주차장에서 50분 동안 소란을 피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경희는 택시 안에서 담배를 피우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구대로 끌려왔습니다. 하지만 조사는 받지 않고 경찰관에게 욕설을 퍼붓는 등 행패를 부린 겁니다. 새벽 시간에 그랬으니까 그 오전에 들었고 그 당일날 조치를. 당일날 지게제를요? 네. 전북경찰은 경찰관 모욕죄를 추가해 김경희를 형사 입건했습니다. 경찰관으로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저희 경찰에 먹칠을 한 건 사실입니다.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김경희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 경북 포항에서 여성을 승용차로 치어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돈 문제로 다투던 중 여성을 차로 공격했다고 했는데 어찌 된 걸까요? 돌연 범행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여성이 있는 줄 몰랐다고요. 심우영 기자입니다. 골목을 빠져나가던 승용차가 무언가를 본 듯 멈춰섭니다. 그리고는 또다시 속도를 높여 달리더니 갑자기 후진을 시작합니다. 차량이 옆으로 휘청대며 돌자 차 앞에 여성이 매달린 채 끌려옵니다. 여성의 항의에 잠시 멈추는가 싶더니 오히려 더 빠른 속도로 달립니다. 어제 오후 2시쯤 경북 포항의 한 골목길에서 60대 남성이 지인인 60대 여성을 차로 치었습니다. 차에 매달렸던 여성은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남성은 돈 문제로 다투다 여성이 차 앞을 가로막아 범행했다고 진술했다가 갑자기 말을 바꿨습니다. 여성이 차 앞에 있었는지 몰랐다고 한 겁니다. 매월 200만 원씩 이렇게 아마 돈을 준 것 같고 이번 달에 이제 돈이 안 들어오니까 말다툼이 이제 생긴 것 같아요. 경찰은 남성을 추가로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심호영입니다. 100원짜리 동전에 이순신 장군의 영정이 들어간 지 40년. 이 그림을 그린 고 장우성 화백의 유족들은 지금 한국은행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1억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낸 상태죠. 1심 법원 누구의 손을 들어줬을까요? 홍조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얼굴이 100원짜리 동전 앞면에 들어간 건 지난 1983년입니다. 이 그림은 고 장우성 화백이 지난 1975년 한국은행과의 계약을 통해 화폐 도안용으로 만들었습니다. 1953년 충무공 기념사업회의 의뢰로 그린 이순신 장군 영정을 개작한 그림이었습니다. 그런데 장화백의 그림을 상속받은 유족은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지난 2021년 한국은행에 1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한국은행 측은 1975년 계약을 통해 대가를 지급하고 사용한 그림이라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맞섰습니다. 2년 만에 1심 법원은 한국은행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동전에 사용된 그림은 새롭게 제작된 그림이며 장화백이 150만 원의 대금을 받았기 때문에 저작권이 한국은행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제작을 의뢰한 한국은행에게 원시적으로 저작권이 귀속되기 때문에 영정 사용은 저작권 침해라고 보기 어렵다. 법원은 1973년 발행된 500원짜리 지폐에 담긴 이순신 장군의 그림 역시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가 확인되지 않는다며 유족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MBN 뉴스 홍지호입니다.
경기도 수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대규모 전세 사기 의혹과 관련해 보증금을 떼일 위기에 놓인 임차인 규모가 670세대를 넘었습니다. 피해 금액만 810억 원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는데 공인중개사들은 당시 피해자가 50개 이상의 건물을 갖고 있는 엄청난 사람이라고 했었다네요. 경찰은 물론 지자체들도 피해자들을 어떻게 구제해야 하나 고민이 큽니다. 윤규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책위를 꾸린 전세 사기 의혹 피해자들이 당국에 실질적인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선구제 후 회수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라. 대책위가 취합한 내용에 따르면 이번 사건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놓인 임차인은 671세대나 됩니다. 확인된 피해액만 475억 원에 달하는데 아직 확인이 안 된 가구당 예상 피해액을 1억 2천만 원으로 계산하면 전체 피해액은 무려 81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피해자 상당수는 20에서 30대 사회초년생으로 알려졌습니다. 불가능한 매물인데 공인중개사 설명으로는 이 집주인이 50개 이상의 건물을 가지고 있고 그 당시에까지 전혀 문제가 없었다라는 말로 안심을. 경찰은 임대인 정모 씨 일가를 사기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 115건을 접수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6일 6건이었던 고소장은 일주일 만에 100건 넘게 늘었습니다. 지금까지 고소장에 적힌 피해 액수는 160억 원 규모로 경찰은 정 씨 일가가 임차인들을 고의로 속였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를 대상으로 현장 설명회를 연 경기도에 이어 수원시도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전세 피해 상담센터를 열었습니다. 경찰과 별개로 자체 수사에 착수한 경기도 특사경은 공인중개사의 전세 사기 가담 의심 행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이런 전세 사기 피해를 안 당하려면 세입자는 집이 전세금 반환보험에 가입돼 있는지 꼼꼼하게 살펴야 하죠. 그런데 정부가 갭 투자로 한 사람이 수백 채 집을 사는 상황을 막으려고 반환보험에 들 수 있는 전세금 한도를 낮추면서 엉뚱한 데서 문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낮아진 전세금 일부를 기존 세입자들에게 돌려줘야 하는데 집주인들 당장 이 돈을 어디서 구하죠? 계속해서 배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강서구에 빌라를 임대 중인 김모 씨는 연말 전세 만료를 앞두고 고민이 깊습니다. 2년 전 임차인과 3억 5천만 원의 전세 계약을 했는데 전세금 반환보험을 갱신하려면 전세금을 크게 낮춰야 하기 때문입니다. 보증보험을 가입하기 위해서는 그 역전세의 그 가격을 맞춰드려야 되는 상황이고 그걸 맞춰드릴 수가 없으니까는 이제 서로 분쟁이. 정부가 지난 5월 무갭 투자를 막기 위해 주택가격의 90%, 공시가격의 126%를 넘지 않는 전세금만 반환보험에 들 수 있도록 하면서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이 때문에 김 씨의 빌라는 전세금이 2억 7천만 원을 넘으면 반환보험 가입이 거절됩니다. 결국 3억 5천만 원짜리 전세를 2억 7천만 원으로 내려야 전세 재계약이 가능해진 겁니다. 문제는 가진 현금도 없고 은행 대출도 쉽지 않아 1억 원 가까운 차액을 세입자에게 돌려줄 길이 막막하다는 점입니다. 특히 빌라는 전세금 반환보험이 안 되면 세입자들이 기피하기 때문에 빌라 전세 거래는 뚝 끊겼습니다. 매매 가격과 그다음에 전세 가격이 동시에 상승하는 쪽으로 연착 요구를 하게 된다면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일부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2년 전 높은 전세가로 맺었던 계약들의 만기가 속속 돌아오고 있어 빌라 전세 시장의 혼란은 더 심해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국민연금 개혁의 밑그림을 그리는 재정계산위원회가 마지막 회의 날엔 소득 대체율 인상안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지금보다 더 돈을 많이 받게 하겠다는 건데 현행 40% 말고도 45%와 50%가 추가됐죠. 연금 개혁의 방향성을 두고 정부와 국회의 고민이 한층 더 깊어지게 됐습니다. 김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보건복지부 산하 재정계산위원회가 오늘 마지막 회의를 열었습니다. 위원들은 2시간에 걸친 논의 끝에 소득 대체율 45%와 50% 인상안을 추가했습니다. 뭉충회 보고서가 나온 이후에 소득 대출과 관련해서 그 포함 여부와 관련해서 논란이 있었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국민들이
소득 대출과 관련해서 정보를 알고 싶어 하기 때문에. 앞서 지난달 1일 열린 공청회에서 재계위는 보험료율과 지급 시기를 늦추는 방안, 기금 운영 수익률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여기에 소득 대체율을 높이는 방안이 추가되면서 경우의 수는 기존 18개에서 54개로 늘어났습니다. 연금 가입 기간이 40년이고 월 평균 소득이 300만 원인 가입자라면 연금 소득이 최대 30만 원 늘어나 보장성이 강화됩니다. 다만 미래 세대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점에서 소득 대체율 인상안은 세대 갈등을 촉발한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현행도 사실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 현재 와서는 또 부족하다, 더 받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사실 지금 말하는 건 궁여지책. 연계금 고갈 시기를 늦추겠다는 당초 목표와도 맞지 않는 만큼 개혁의 방향성을 두고 갈등의 골이 깊어질 우려도 있습니다. 소득 대체율 인상과 같이 보험료 인상이 연계된 안으로 제시가 돼서 국민들이 정확하게 급여와 부담과의 연계관계를 알고 판단할 수 있도록. 재계위는 조만간 복지부에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기로 했고 복지부는 이번 달 말까지 국회에 정부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우리 국민 한 명이 내는 통신요금은 월 평균 6만 원대. 이동통신 3사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는 KT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장 점유율 2위를 지키던 KT가 LG U+에게 역전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김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우리 국민 한 명이 내는 월 평균 이동통신 요금은 6만 5천 원대로 집계됐습니다. 단말기 할부금과 콘텐츠 사용료 등이 포함된 금액인데 4만 원에서 6만 원을 내는 이용객이 27.2%로 가장 많았습니다. 2년 약정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기기값이랑 이제 결합했을 때 가장 저렴한 요금제 이렇게 해가지고 통신사에서 추천받아서 LG U+ 쪽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가 KT 소속의 알뜰폰으로 바꿨는데요. 아무래도 저렴한 요금제를 통해서 이동통신 3사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는 SK텔레콤이 가장 높았고 LG U+와 KT가 그 뒤를 이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K텔레콤은 통화 품질과 데이터 품질 만족도에서 1위를, 요금 만족도에선 LG U+가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대표이사 공백이 길었던 KT는 소비자 만족도 최저평가뿐 아니라 최근엔 점유율에서도 LG U+와 역전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지난 8월 기준 KT와 LG U+ 가입자 수 점유율 차이는 0.5%포인트에 불과했습니다. 정부의 통신요금 인하 압박 속에 가입자 확보를 위한 통신사 간 경쟁이 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냉동 김밥을 없어서 못 판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해외에서 우리 음식에 관심이 많죠. 여기에 떡볶이도 포함시켜야겠습니다. 우리나라가 2030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 지금 프랑스 파리에서 국제 심포지엄을 열며 표심을 얻고 있는데 떡볶이, 비빔밥 같은 한식도 큰 인기를 끌며 현재 주목을 받고 있거든요. 우리의 경쟁국인 사우디는 팔레스타인 하마스 편을 들며 조금 주춤한 상태라 우리에게 유치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도 있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최윤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프랑스 파리에 있는 한 한국 카페입니다. 떡볶이와 라면, K-팝 굿즈는 이제 프랑스 10대, 20대들의 대화 코드가 됐습니다. Plutôt les ramen. Ramen. Tteokbokki. Tteokbokki. Mais j'aime quand même si c'est piquant. J'adore les plats piquants, c'est super bon. C'est la vraiment comme ça qu'on est devenus amis, on se connaissait pas du tout, on vient de la même université et en fait je suis arrivée et que j'aime la culture coréenne, que ça soit la nourriture. Beaucoup de gens viennent ici, c'est assez intéressant parce qu'on voit à quel point la K-pop et la culture coréenne est devenue vraiment populaire en France. 비빔밥 같은 한식은 노년층도 사로잡았고 C'est encore plus fort. Mais c'est délicieux. Cette partie de Paris, c'est vraiment les restaurants coréens sont très nombreux. 한국 식당에서는 화이트 와인과 김치, 보쌈을 혼자 즐기는 사람도 눈에 띕니다. 한국 분들 여행 오시는 분들을 위한 한국 식당이 많았는데 지금은 이제 현지 프랑스 분들이 많이 찾아주시는 한국 식당이 더 많아졌어요.
높아진 K컬처의 위상만큼이나 2030 엑스포 유치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에서 사우디아라비아가 팔레스타인 지지 성명을 내놓으면서 유럽 국가들의 표심이 우리 쪽으로 기울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프랑스에서 만난 사람들은 한국인이라고 하면 K푸드, K컬처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강점을 엑스포 유치에 연계시키면 다음 달 최종 투표에서 승산이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MBN 뉴스 최윤영입니다. 미국 세계 한인 비즈니스 대회를 통해 전 세계 곳곳을 연결하는 사업 기회도 늘고 있습니다. 기업 매칭 상담은 이른 아침부터 이미 예약이 꽉 찬 상태. 우리 음식과 화장품을 전시한 부스엔 참가자들이 줄을 잇고 있죠. 우리 음식의 인기는 프랑스에 이어 미국에서도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현지에서 유승호 기자가 전해왔습니다. 국내 한 기업이 만든 슬러시 냉장고에서 맥주를 꺼내 따르자 살얼음이 나옵니다. 영하 8에서 10도에서 술이 완전히 얼지 않고 보관되는 기술에 참가자들은 감탄합니다. 우리 동포 기업이 선보인 즉석 조리기로 만든 라면은 참가자들 입맛과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I was very surprised at how easy it was and that you can't get burnt and it smells delicious. I think in Santa Monica, like all different areas in Orange County, it could be really good. 음식부터 화장품, 건강식품까지 한상 기업들 전시 부스는 세계 곳곳에서 방문한 한상들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현장에서는 우리 기업의 제품 홍보뿐 아니라 현지 컨설팅을 비롯한 미국 진출 프로그램도 마련됐습니다. 세션 참가자들은 미국 금융 서비스와 현지 세법에 대한 설명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현지 투자자와 1대1 기업 상담 공간 역시 이른 아침부터 참가자들이 몰렸습니다. 저희가 그 바이어들만 한 400명 정도를 모셨고요. 첫날에만 들은 것도 한 수천만 달러의 계약이 이루어질 것 같다라는 그런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뭐 약속을 잡지 못할 정도로 매칭 프로그램이 잘 돌아가고 있다. 수출을 넘어 진출의 시대, 한인 비즈니스 대회는 미주 진출의 열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애너하임에서 MBN 뉴스 유승호입니다. 조선시대에 떼돈을 번 직업이 있었습니다. 나무 토막을 엮은 뗏목을 운행하던 뱃사공, 바로 떼꾼입니다. 흥선대원군이 임진왜란 때 불타버린 경복궁 중건에 나서면서 소나무 운반량이 늘어나고 덩달아 떼꾼의 몸값 또한 치솟은 건데 강원도 정선에서 한양까지 소나무를 옮기면 소 한 마리를 살 수 있었다고 합니다. 지방관리의 한 달 녹봉보다도 더 많은 금액이었죠. 얼마나 잘 벌었는지 떼돈 번다는 말도 바로 여기에서 생겨났습니다. 고속도로 하이패스 선불카드 업체가 한국도로공사로부터 받는 통행료 수수료가 아닌 공돈, 그러니까 충전금 낙전 수익으로 떼돈을 버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이패스 선불카드를 사면 5년 안에 소비하도록 해 다 쓰지 못하고 남는 금액을 업체가 챙겨가는 겁니다. 국내 고속도로 선불카드 시장의 99%를 차지하는 SM 하이플러스의 충전금 낙전 수익은 2021년 115억 1,500만 원에서 지난해 141억 4,700만 원, 올해는 6월까지만도 무려 77억 6,400만 원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하이패스 선불카드 사업자는 도로공사로부터 통행료의 1%를 수익으로 갖고 가는데 지난해에는 수수료 수입이 107억 100만 원일 때 낙전 수입이 141억 5천만 원, 올해는 6월까지 수수료 수익 52억 5,600만 원일 때 낙전 수익 77억 6천만 원으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황당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심지어 이 업체는 금융감독원의 가이드라인을 어기고 자사그룹 계열사에 돈을 대여해주며 지난해에만 103억 4천만 원에 달하는 이자 수익까지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충전금은 고객 호주머니에서 나온 것이니만큼 응당 돌려줄 방안을 찾아야 하는데 마치 쌈짓돈처럼 굴리면서 이속을 챙긴 겁니다. SM 하이플러스뿐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최근 3년간 소비자들이 티머니, 마이비 등 27개 선불업체에 충전한 뒤 기한 만료 등을 이유로 미처 사용하지 못한 금액은 무려 1,200억 원. 이 또한 모두 다 선불 사업자들의 수익으로 돌아갔죠.
지난해 스타벅스 코리아와 SSG닷컴 등 선불 충전금의 유효기간을 폐지한 신세계그룹처럼 기업이 자발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면 그 다음 나서야 할 건 당연히 정부입니다. 관련법을 고쳐서라도 5년이라는 소멸시효를 없애던가 찾아가지 않는 돈을 서민금융진흥원 자금으로 활용하던가 교통 취약계층 지원 등 공익적인 목적으로 쓰는 게 옳지 않을까요? 그것도 싫다면 원래의 돈 주인들에게 물어보던가요. 김주아의 그런데 오늘은 공짜 떼돈 이대로 되나 드렸습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로야구가 막바지로 접어들었지만 순위 경쟁은 지금도 한창이죠. 가을 야구 티켓을 놓고 5위 두산과 6위 기아가 단두대 매치를 벌입니다. 강재묵 기자입니다. 두산 양의지가 좌중간 담장을 넘기는 타구로 주자 셋을 불러들입니다. 허경민의 솔로포와 로하스의 3루타까지. 두산은 11안타를 몰아치며 5강 체제를 공고히 했습니다. 중요한 경기였는데 또 이렇게 이길 수 있어서 좀 가을 야구에 한 발짝 좀 다가갈 수 있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6위 기아도 천금 같은 역전승으로 두산과의 경기차를 유지했습니다. 5위 두산과의 차이는 단 2경기 차. 오늘 마지막 맞대결에서 승리한다면 가을 야구 티켓도 충분히 가져갈 수 있습니다. 주축 타자들이 줄줄이 부상으로 빠진 최악의 상황이지만 팀의 막내는 패기로 이겨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지금 가을 야구도 달려있고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는 그냥 이기는 데만 진짜로 생각을 할 것 같고 전부 다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플레이를 할 것 같아요. 도망가야 하는 두산과 잡아야만 하는 기아. 물러설 수 없는 두 팀이 외나무 다리에서 만났습니다.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주말인 내일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새벽 중부 서해안을 시작으로 오후 중에는 그 밖에 전국으로 확대되겠는데요. 이번 비는 종일 내리기보다는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며 산발적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예상 강수량 보시면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과 전북 북부 서해안에 5에서 40mm, 강원 영동과 대구 경북 지역, 전북 지역에는 5에서 20mm가 예상되고요. 곳에 따라 천둥 번개와 함께 우박이 떨어지는 등 요란하겠습니다. 내일 비가 내리면서 오늘보다 2, 3도가량 낮아지겠습니다. 중부지방 아침 기온은 서울이 14도, 춘천은 11도, 낮 기온은 대체로 20도 안팎이 예상되고요. 남부지방 아침 기온도 광주가 13도, 창원이 15도에서 출발하겠고 낮 기온은 25도로 약간 밑돌겠습니다. 비가 그치고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다음 주 초에는 서울 아침 기온이 한 자릿수까지 뚝 떨어지는 등 부쩍 쌀쌀해지겠습니다. 내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